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너무 외롭네. 엄마, 엄마 재혼할 거야? 나이 먹고 이게 뭐야? 엄마도 이제 사랑 좀 하고 살면 안 되니? 매일 밤 부르르 떨리는 몸, 55세가 다시 여자가 되기까지. 여자의 인생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폐경기가 찾아오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 다 키워내고 빈 둥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끝나는 걸까요? 여기 55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인생은 이미 시들어버린 낙엽과 같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사치일 뿐이고 육체의 떨림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옛일이라 치부하며 살아가던 그녀.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늦은 비처럼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자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깎이 사랑에 온몸을 불태운 어느 중년 여성의 뜨겁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 나이 55.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고도 익숙하다. 눈가에는 세월이 파놓은 깊은 고랑이 패여 있고 탄력을 잃은 피부는 중력에 순응하듯 아래로 처져 있다. 한때는 탱탱하게 빛나던 볼살도 앵두 같던 입술도 이제는 색바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렸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화장대 위에 영양크림을 듬뿍 찍어 바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바스러져 먼지가 되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나는 이혼녀다. 33살.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겪은 이혼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새겨놓았다. 전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심했고 착했지만 우유부단했다. 시댁의 간섭과 멸시 속에서 나는 점점 말라갔고 결국 내 발로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다.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딸아이 하나만 달랑 업고 나왔을 때 세상은 내게 차가운 등만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20년. 나는 악착같이 살았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돈을 모았다. 손톱이 빠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만 했다. 여자로서의 삶? 그런 건 사치였다. 나에게는 오직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존재했다. 내 딸 민지를 보란 듯이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이유였다. 그렇게 치열하게 산 덕분에 나는 이제 제법 번듯한 카페 사장이 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지만 내 취향을 담아 꾸민 아기자기한 카페 은정의 뜰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단골 손님도 제법 많고 매출도 나쁘지 않다. 딸 민지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 고생 끝에 낙이 온 인생이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셔터를 내린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지독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다. 딸은 독립해서 나갔고 30평 아파트에는 나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적막강산.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구나.
안도감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온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며칠째 줄지 않는 반찬통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 대충 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는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행위.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다. 거울에 비친 나신. 물기가 빠져나간 듯 푸석한 가슴과 밋밋해진 엉덩이. 더 이상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죽은 육체. 내 몸은 이미 사막이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내 몸에는 더 이상 물기가 남아있지 않다. 폐경이 찾아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여성 호르몬이 끊기면서 나는 여자라는 성별마저 거세당한 기분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던 외로움조차 이제는 무뎌져서 건조한 모래바람처럼 휑하니 지나갈 뿐이다. 누군가의 품이 그립다거나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않는다. 55의 이혼녀. 다 늙은 여자가 주책맞게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아서 나는 스스로 내 가슴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마저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나는 죽어가는 고목나무처럼 서서히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그 남자가 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는 2달 전부터 우리 카페에 오기 시작했다. 아침 9시 카페 문을 열고 청소를 막 끝낼 즈음이면 어김없이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온다. 키는 175 정도의 다부진 체격.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늘 깔끔한 셔츠 차림을 한 남자. 나이는 60 가까이 되어 보였지만 꼿꼿한 허리와 맑은 눈빛 때문인지 훨씬 젊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짧고 간결했다.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좋았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첼로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어서 오세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그는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시간 남짓 머물다 가는 동안 그는 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젊은 손님들이나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 아줌마 손님들과는 달랐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조용히 존재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풍경의 일부처럼. 나는 카운터 뒤에서 훔쳐보듯 그를 관찰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신중하고 섬세했다. 가끔 커피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갈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사연이 있는 남자일까? 혼자 사는 걸까? 왜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청승을 떨고 가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나는 짐짓 무심한 척 커피를 내렸다. 섣불리 말을 걸었다가 손님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나이든 여자의 주책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9시가 가까워지면 자꾸만 시계 바늘을 쳐다보게 되고 문 쪽을 흘끔거리게 되었다. 오늘은 무슨 셔츠를 입고 올까?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나는 20년 동안 처박아 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좀 더 신경 써서 드라이를 했다. 딸 민지가 엄마 요즘 연애해? 얼굴이 폈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설렘. 그 낯선 단어가 내 건조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감정 세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다. 구시정각. 딸랑 종소리가 울리면 내 가슴도 덩달아 딸랑거렸다.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것을 그가 눈치챘을까? 그는 여느 때처럼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했다. 그 미소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았다. 나는 그 찰나의 눈맞춤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퍼부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빗소리만이 카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안 오시겠지.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비가 오면 노인네들은 삭신이 쑤셔서 바깥 출입을 꺼리니까 그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실망감을 감추며 커피 머신을 닫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그였다. 우산을 썼음에도 어깨 한쪽이 흠뻑 젖은 채 그가 들어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어머 오셨네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네. 비 오는 날 커피 향이 더 좋잖아요.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얼른 마른 수건을 건넸다. 이거 쓰세요. 감기 들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참 다정하시네요. 다정하다는 말. 20년 전 남편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카운터 앞자리에 앉았다. 평소에는 창가 쪽에 앉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내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비가 오니까 좋네요.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저도 비 오는 날 좋아해요. 혼자 있기에 딱 좋은 날씨죠.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 보여요. 저처럼. 그의 눈동자 속에 깊은 우물이 보였다. 나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고독의 우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외로움을 밥 먹듯이 삼키며 살아온 사람. 사실 저 이혼했어요. 오래전에. 나는 홀린 듯 내 비밀을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내 치부를 이 낯선 남자에게 고백하고 있었다. 저도요. 그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내와 헤어진 지 10년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곁을 떠났고요.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다. 빗소리는 우리의 대화를 위한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석, 59세, 은퇴한 건축가라고 했다. 그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내 거친 손을 보며 열심히 살아온 훈장이라고 말해 주었고, 내가 만든 커피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칭찬해 주었다. 사장님, 아니 은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 네. 그러세요, 재석 씨.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은정아, 은정아. 그가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이 간질거렸다. 비가 그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또 올게요, 은정 씨. 그의 약속이 나에게는 내일 하루를 살아갈 희망이 되었다. 그가 나간 뒤에도 카페 안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따뜻했다. 내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린 날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갔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남들이 보면 늦바람 난 중년 커플이라고 수군거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저녁 재석 씨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은정 씨,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집으로 오실래요? 별거 없지만 제가 파스타는 좀 만들 줄 알거든요. 남자의 집. 그 단어가 주는 묘한 긴장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55세.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갈게요. 나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꽃집에 들러 프리지어 한 다발을 샀다. 노란 프리지어의 꽃말은 천진난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의 만남과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재석 씨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주인의 섬세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된 것 같은 기분. 어서 와요, 은정 씨.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근사한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 차려져 있었다. 와, 정말 재석 씨가 다 만든 거예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드셔보세요. 우리는 와인 잔을 부딪혔다. 쨍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알코올 기운이 퍼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재석 씨는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은정 씨,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처음 봤을 때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는데. 그래요? 재석 씨 덕분이에요. 요즘 웃을 일이 많아서요. 저도 그래요. 은정 씨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흑백 영화 같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20대 때나 듣던 낯 간지러운 말들이었지만 50대에 듣는 고백은 더 묵직하고 진실되게 다가왔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다. 재즈 선율이 흐르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따뜻한 남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은정 씨, 그가 나를 불렀다. 고개를 돌리자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깊고 뜨거웠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을 그가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이 참 차네요. 긴장해서 그래요. 왜 긴장해요? 제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요? 그가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렀다. 그 미세한 자극이 팔을 타고 올라와 내 심장을 찔렀다. 찌릿,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은정 씨 손 예뻐요. 고생 많이 한 손이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가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입술이 닿은 곳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20년 만이었다. 남자의 입술이 내 살결에 닿은 것은 잊고 있었던, 아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재석 씨, 나 좀 봐요, 은정 씨. 그가 내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에서 와인 향과 남자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콧날을 타고 내려와 입술에 머물렀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그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입술이 벌어지고 그의 혀가 들어왔다. 작은 신음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몸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몸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다.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활화산이었다. 재석 씨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을 때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20년 전 남편과의 의무적이고 건조했던 입맞춤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목마른 돼지가 담비를 빨아들이듯 내 입술은 그의 입술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부드럽게 휘젓자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류가 흘러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나를 그의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아 지탱해 주었다. 은정 씨,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입술을 떼었다. 그의 눈동자는 욕망으로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뜨거운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이미 젖어들고 있었다. 오늘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었고 강력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 이 남자를 보내면 나는 다시 그 차갑고 건조한 사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없이 그의 목을 끌어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 눕혀졌을 때 침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농밀했다. 그가 내 위로 그림자처럼 덮쳐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일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는 수치심과 기대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55세의 몸, 쭈글쭈글해진 뱃살과 처진 가슴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불을 끄려고 손을 뻗자 그가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끄지 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옷이 모두 벗겨지고 적나라한 나신이 드러났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곧이어 그의 뜨거운 체온이 나를 덮었다. 예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찬양하듯 입을 맞췄다. 눈가 주름에도 튼 살이 있는 배에도 그의 입술이 머물렀다. 그의 손길은 숭고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제야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늙은 여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어루만지고 있었다. 재석 씨, 사랑해요, 은정 씨.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충만감이 밀려왔다. 내 몸속 깊은 곳까지 그가 꽉 채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의식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움직였다. 멈추지 마요. 제발. 나도 모르게 애원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동쳤다.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허리가 휘어졌다. 내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잊고 있었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내 몸에도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나를 일깨웠다. 죽어있던 내 감각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시트가 엉망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뒹굴었다. 50대의 사랑이 20대보다 뜨겁지 않다고 누가 말했던가. 우리의 사랑은 활화산처럼 폭발적이었고 그 무엇보다 격정적이었다. 나는 그날 밤 비로소 진짜 여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찬란했고 베란다 화초의 초록빛이 눈부셨다.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낯선 여자가 웃고 있었다.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였다. 어머 사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확 피셨네. 보톡스라도 맞으셨나? 단골 손님들이 묻곤 했다. 나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외치고 있었다. 네, 저 사랑받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독된 사람들처럼 서로를 찾았다. 낮에는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점잖게 만났지만 눈빛만 마주쳐도 전기가 통했다. 테이블 밑으로 스치는 다리의 감촉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다. 재석 씨는 나를 위해 매일 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의 집 내 집 때로는 교회의 펜션에서 우리는 은밀하고도 대담한 사랑을 나누었다. 은정 씨 오늘은 치마 입고 왔네요. 예뻐요. 그는 운전 중에도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했다. 55년 평생 내 몸이 이렇게 예민한지 몰랐다. 그의 손길 한 번, 눈빛 한 번에 나는 녹아내리는 촛농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욱 깊어졌다. 재석 씨는 전처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다시는 여자를 믿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은정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당신이 내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가 내 품에 안겨 고백할 때면 나는 모성애와 같은 깊은 사랑을 느꼈다. 나 역시 그를 통해 내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아니, 영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나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때 딸랑 종소리가 거칠게 울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에 짙은 화장을 한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카페 안을 훑어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왔다.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내가 하는 정이냐? 여자는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네, 제가 한은정입니다만 누구시죠? 누구? 나 윤재석 마누라다. 이년아. 여자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카운터를 내리쳤다. 쾅 소리와 함께 커피잔이 흔들렸다. 마누라라니요. 재석 씨 이혼하신 지 10년 됐다고. 이혼? 그래, 이혼했지. 근데 그게 뭐? 이혼하면 남이냐? 애들 아빠고.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내 남편을 홀려? 여자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얘기하시죠. 내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여자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어딜 도망가. 내 남편 돈 보고 접근했지? 그이가 요즘 돈 펑펑 쓰고 다닌다더니 다 너 같은 년한테 쓴 거였어? 늙은 여우 같은 년이. 아, 이거 놓으세요.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머리카락이 한 웅큼 뽑혀 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재석 씨가 뛰어들어왔다. 김영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재석 씨가 여자를 거칠게 밀쳐냈다. 여자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하? 너 지금 이년편 드냐? 조강지처를 밀치고 이년편을 들어? 조강지처? 웃기지 마. 바람나서 딴 놈이랑 도망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 당장 안 꺼져. 재석 씨의 고함 소리에 여자는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둬.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여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도망치듯 나갔다. 카페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재석 씨는 헝클어진 내 머리를 정리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밀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따가웠다. 저 여자가 불륜녀래. 남의 남편 뺏었대.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였다. 사랑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진흙탕 같은 현실이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불행은 때를 지어온다고 했던가. 그날 밤 딸 민지가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앉아봐. 민지는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낮에 있었던 일을 들은 걸까? 너 밥은 먹었니? 밥이 문제야? 엄마 연애해? 딸의 돌직구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그게 그 아저씨 누구야? 카페에 매일 온다는 그 남자. 엄마 요즘 외박도 잦다면서?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엄마 늦바람 났다고. 민지야 말 좀 예쁘게 해. 늦바람이라니. 엄마도 사람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엄마 나이 55이야.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남 부끄럽지도 않아? 민지는 쏘아붙였다. 내 딸 내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는 엄마가 평생 혼자 늙어 죽길 바라니? 엄마는 행복해지면 안 돼? 누가 행복해지지 말래? 그냥 조용히 만나기만 하라고. 재혼이니 뭐니 일버리지 말고. 왜?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엄마 재산은 어쩔 건데? 그 아저씨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꽃뱀 제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중에 재산. 싸움 나면 어쩔 거야? 내 몫은? 결국 돈이었다. 딸은 내 행복보다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키워놨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유산 타령이라니. 너 정말 무섭구나. 엄마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니? 엄마가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가 챙기는 거잖아. 아무튼 난 절대 반대야. 그 아저씨랑 정리해. 안 그러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민지는 으름장을 놓고 나가버렸다. 쾅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나는 주저앉았다. 낮에는 전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밤에는 딸에게 가슴을 난도질 당했다. 사랑이 죄인가? 내가 55세에 사랑을 한 것이 이토록 큰 죄란 말인가? 재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다. 가족과의 절연, 세상의 비난. 과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촛불처럼 내 마음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딸이 다녀간 후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몸살이 아니었다. 마음의 병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 딸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만 같았다. 재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읽지 않았다. 그를 만날 자신이 없었다. 그를 만나면 내 초라한 현실을 들킬 것만 같았다. 내 딸에게조차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을 그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 만에 그를 만났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은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나는 애써 차갑게 손을 뺐다. 재석 씨, 우리 그만해요. 네, 헤어지자고요. 저 너무 지쳤어요. 전처분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것도 무섭고 딸아이가 반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하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었다. 사실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알겠어요. 은정 씨가 힘들면 그래야죠. 그의 순순한 대답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팠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요. 나는 당신 포기 안 해요. 당신이 쉴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와요.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는 내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내 손으로 내 행복을 밀어내버렸다. 바보같이 다시 혼자가 되었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혼자만의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전의 그 편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뼈저린 고독만이 나를 감쌌다. 집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선물해준 화분 함께 마셨던 와인잔, 소파에 배어 있는 그의 향기까지. 밤이 가장 힘들었다. 침대에 누우면 그의 품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내 몸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밤마다 몸이 떨려왔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욕망 때문이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웅크렸다. 내 몸은 여전히 그를 원하고 있었다. 내 영혼도 그를 갈구하고 있었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재석 씨, 보고 싶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가 가슴을 쳤다. 그리움이 병이 되었나 보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오픈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경련이라고 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재석 씨였다. 어떻게 알고?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셔터가 내려져 있길래 혹시나 해서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그는 땀범벅이 된 채 달려온 모양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거친 숨소리가 그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전해지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가 내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는 밤새 내 곁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며 한숨도 자지 않았다. 은정 씨, 새벽녘 그가 나를 불렀다. 나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만 보고 살아요.
자식들도 전처도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의 고백은 절박했고 진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래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병실 침대 위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링거줄이 엉키고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퇴원 후 재석 씨는 내 딸 민지를 만나겠다고 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민지 만나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웠지만 그의 결연한 눈빛을 믿기로 했다. 그들은 내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 2시간 뒤 민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차분했다. 아저씨, 좋은 분 같더라.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재산 10원 한 장도 탐내지 않겠대. 각서까지 써오셨어. 그리고 엄마가 웃는 게 좋대.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자기 남은 인생의 목표래. 민지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었다. 엄마, 나 사실 엄마가 그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봤어.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 얼굴 소녀 같더라. 민지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도 여잔데 엄마 인생이 있는데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엄마. 민지는 울먹였다. 아저씨랑 결혼해. 나 이제 반대 안 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딸의 허락이 떨어지자 막혀있던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다 민지야.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재석 씨의 진심이 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사랑의 힘은 위대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날, 우리는 내 카페 앞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도 값비싼 드레스도 없었다.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하객은 딸 민지와 몇몇 친한 지인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다. 재석 씨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남은 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팥뿌리가 다 빠져 없어질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노라고. 민지가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었다. 축하해 엄마. 아저씨. 아니 아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딸의 축복 속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내 인생의 2번째 봄날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을 빌렸다. 20대 신혼부부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는 않았다. 그저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펜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탐닉했다.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치르고 나니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농밀해졌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은정아,
그가 침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불렀다. 은정 씨가 아니라 은정아. 그 호칭이 나를 더 설레게 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다. 55세의 몸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내 몸은 뜨겁게 반응했다. 그가 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전율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여자인 걸 잊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이자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당신은 영원히 내 여자야.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여자야. 그의 농담에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행복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니, 지난 20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몇 년 후,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동네 공원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린다. 저 노부부 참 보기 좋네. 인꼬 부부인가 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긋 웃는다. 우리는 노부부가 아니라 신혼부부인데,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인데, 재석 씨는 여전히 나를 여자로 대해준다.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가끔은 서프라이즈 꽃 선물도 한다. 나 역시 그를 위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비결이니까. 나는 가끔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말한다. 잘했어, 은정아. 용기 내길 잘했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내 심장이 뛰는 한나는 영원히 여자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는 그가 있다. 우리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걸어간다. 저무는 노을 속으로 우리의 긴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